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최근에 제가 연구를 마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일반인 대상 400명 대상으로 토탈 오믹스를 한 연구를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래의학의 임상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웰케어 컨설팅 대표 김경철이고요. 또 웰케어 클리닉 대표 원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헬빅쇼라고 하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3년 전에 발주했고요. 최근에 분석이 다 마쳐져서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오늘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1번, 2번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영국과 그다음에 미국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이라고 하는 유전체 데이터를 모아서 개방하는 그런 플랫폼, 또 한국도 이제 준비하고 있죠.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4번이 오늘 주된 내용들입니다. 과연 일반인 대상으로 오믹스라고 하는 토탈 오믹스 유전체뿐만 아니라 어, RNA 스컨식, 메틸레이션, 또 대사체, 또 요즘 마이크로바이오믹스 이러한 전반적인 분석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불필요한 검사 아닌가, 어떻게 임상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5번은요, 앞으로 각 연구하시는 분들이 각 플랫폼, 특별히 어떤 오믹스를 연구할 때 어떤 데이터셋이 필요한지를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이 임상을 활용할 것인가 또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3년 전에 발주가 났고요. 그때 김주환 교수님, 서울대의 김주환 교수님이 PI로, 전체 PI로 데이터 수집과 또 전반적인 과제를 총괄하셨고요. 테라젠 이텍스에서 주된 오믹스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분석된 데이터, 수집되고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를 임상적으로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서 오늘 내용들, 오늘 주된 내용들처럼 어떤 임상적 의미를 있는지 이끌어 오는 것까지 이렇게 크게 3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4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이 중에 건강한 사람, 뭐 지금 현재 특별한 질병이 없는 간부삼성병원 출신 에서 수집을 했고요. 여기에는 유전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라이플록 데이터,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 등등이 있고요. 또 기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또 EMR 데이터 등도 있습니다. 만성 질환은 강남 세브란스 특별히 고지혈증 중심으로 모았고요. 암 생존자는 서울대병원 중심으로 또 강남 세브란스, 분당 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각각 대장암과 유방암과 위암, 현재 암이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암 생존자 이죠 건강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역시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약 200명의 일반인과 여기에는 이제 고지혈증을 포함해서 또 암이 걸렸다는 것은 큰일이죠. 그래서 건강하지만 암 생존자, 캔서 서바이버 200명이라고 하는 약간의 이렇게 대립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멀티 오믹스를 오늘 좀 비교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목표 또 제가 특별히 맡은 것은 국내외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유전체 데이터, 게놈 데이터, 여러 오믹스, 미래형 데이터의 개방 상황들 어떻게 오픈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오늘 많은 내용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히 헬스케어 쇼케이터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제가 이걸 2번 맡았는데 첫 번째 6건 그리고 두 번째 6건 해서 총 12건 이상의 분석 사례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활용 사례별 교육용, 시스템용 표준 데이터셋을 제안하고 앞으로 이 헬스케어 빅데이터는 400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약 1만 명 대상으로 100만 명 대상으로 하는 커다란 코호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확장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마련 등등 또 하는 분석 과정에서 시스템 개선 제안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등등을 제가 맡았습니다.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사례에는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어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UK 바이오뱅크라고 하는 지놈
바이오뱅크가 가장 많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현재도 진행 중인 100만 명 코호트라고 할 수 있는 오로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코호트가 있죠. 그래서 이 오로보스 데이터 이 두 가지가 양대 그 서구권에서 가장 잘 활용되도록 또는 활용되고 있고 또 계속 발전되고 있는 데이터이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바빅이라고 해서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아마 올해 또는 조만간 예타를 통과해서 약 1조 원 가량의 대규모 국가 과제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마 오늘 같은 분석 사례들을 참고하여서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기획하시는 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임상적 의미를 붙이는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미국, 영국, 일본, 핀란드. 그러나 아시아 데이터가 그렇게 좋은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임팩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토탈 오믹스 더 나아가서 조미료학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유전체 데이터가 가장 핵심이죠. 그 외에도 영상의학과 대비 데이터, 또 각종 혈액 검사 데이터 등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특별히 요즘은 이제 라이플록이라고 하는 연속형 데이터도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활용 가치가 높고 특별히 신약과 관련해서 제약회사나 또는 병원들이 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데이터가 바로 유전체 DNA 지노믹스, 또 RNA 트랜스크립토믹스, 프로테인 프로테오믹스, 또 메타볼라이트, 메타볼로믹스 여기 빠졌네요. 메틸레이션 중 기반으로 그런 에피게놈도 하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요즘은 마이크로바이옴도 중요하죠. 오늘 내용들이 바로 6개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을 보여줄 겁니다. 홀게놈 데이터 분석, 크릴바라고 하는 유전성 암과 관련된 그 400명 중에 얼만큼 많이 발견됐는지 한번 좀 볼게요. 그리고 GIAS 분석이라고 하는 커먼 디스오더, 특별히 여기 지금 여러 표현형들이 있는데 암 또는 그런 고지혈증 같은 질환에 대해서 400명밖에 안 되지만 GIAS 분석이 가능한지 더 나아가서 GIAS는 이제 연구 목적이고요. 폴리제네틱 리스크 스코어라고 하는 PRS 기반의 질병 예측 모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게놈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약물 전체이고요. 특별히 HLA라고 하는 면역 반응이 사실 약물 부작용이 어떤 큰 약들 이제 제약 회사들이 만든 다국적 기업에서 만든 약들 부작용 때문에 퇴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예측하는 모형이 되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한테 맞는 약을 고르는 약물 유전체 파마코지노믹스를 400명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RNA 스퀀싱과 메틸레이션 분석 스퀀싱과 또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메타볼라이트, 대사체 분석 이 총 6개의 주제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홀게놈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잠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의 DNA에서 30억 개 전체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것을 홀 게놈 스퀀싱이고 우리가 뎁스라 그러는데 보통 30앱스 그러니까 30번 정도 이렇게 같은 분석을 반복해서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서 정확도를 높인다 해서 뎁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30엑스 정도 홀게놈이 보통 30억 개 염기 서열 하나를 그냥 그 데이터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다시 한번 30억 개 곱하기 30배 정도 하니까 약 3.2 빌리언 엄청난 데이터 양이 되는 거고요. 반면 그 중에서 엑솜 시퀀싱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는 홀게놈 기반으로 했고요. 홀게놈은 시퀀서를 통해서 파스타큐라고 하는 원데이터, 그야말로 120GB 정도고 다시 30배를 읽으니까 굉장히 큰 양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SAM 파일, 뱀 파일, 그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억 개에서 사실은 한 300분의 1 정도만 해당되는 약 그러니까 VCF라고 하는 베리언트 콜 파일만 가지고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CF 기준으로
분석을 한다 해서 이제 VCF만 가져왔을 때는 약 50MB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장 유전체를 분석했지만 실제 저장 형태는 베리언트만 가지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VCF만 가지고 분석한다 해서 VCF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저희가 400명들에게 먼저 첫 번째 한 분석은 유전성 암이 있는지를 봅니다. 유전성 암이라는 거는요, 안젤리나 졸리의 브라카 유전자처럼 그런 태어날 때부터 점라인 단계에서 암의 변이가 있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를 말하죠.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희귀성, 유전성 암에 대한 그런 베리언트를 모아하는 것을 클린바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미국의 플랫폼이고요. 저희 데이터도 여기서 매칭을 해가지고 400명 전체의 홀게놈을 가지고 있는 400명 전체에서 이 클린바에서 지정한 변이가 몇 개나 발견됐는지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48 샘플만 가지고 했고요. 이 중에 대장암 생존자 81명, 유방암 생존자 68명, 또 일반인 99명의 홀게놈 데이터를 이 클린바랑 일일이 매칭을 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유전성 암일까요? 봤을 때 총 6명이 유전성 암의 변이가 발견되었고요. 그중에 잘 알려져 있는 변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이 기전이 무엇이지 또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클린바에 이 올라 리스트에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확증된, 컨펌되어 있는 그런 변이들만 올렸는데 브레스트 캔서 환자, 브레스트 캔서 환자, 유방암 생존자 2명 이 68명 중에 2명이 유전성 암을 가지고 있죠. 이분들한테는 그 다음 후손, 특히 자녀들 중에 여자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생존자에도 MLH1 또 브라카를 포함해서 앞서 유방암 생존자에도 브라카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유전성 변이들, 암 변이들이 발견되었죠. 이분들 역시 다음 자녀들 또는 가족들의 어떤 유전자 검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99명의 일반인 중에 한 명이 유전성 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패토제닉이라고 하는 컨펌된 건 아니고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라이클리 패토제닉이긴 한데 이분한테는 이 GWAS, 지놈 검사, 홀 지놈 검사가 사실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알려져 있는 스팟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암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별히 브라카라든지 MLH1 같은 유명한 유전자의 변이가 우연히 발견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게놈 데이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6명 외에는 암 환자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머지 분들은 유전성 암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흔치는 않다 해서 레어 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번에는 레어 뮤테이션이 아니라 커먼 베리언트라고 하는 흔한 질병의 흔한 유전성 경향성을 보는 그것을 GIAS 스타디라고 하죠. 보통 GIAS 스타디는 이제 마이크로레이 칩이라고 하는 약 70만 개 정도 전후에 변이만 이렇게 모아놔서 디자인된 칩을 가지고 하는 것이 효용성이 높지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만 해도 나머지 구간까지도 다 임퓨테이션 해가지고 질환을 또는 어떤 특정 질환의 이 핫스팟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SNP를 모으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GIAS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홀지놈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된 칩은 우리가 예측해서 만든 그런 변이의 어떤 코호트지만 사실은 홀게놈 전체로 했을 때 GIAS가 진정한 의미의 GIAS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록 400명밖에는 안 되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크게 암 환자와 캔서 서바이버 50명, 그중에서도 좀 숫자를 더 줄였습니다. 굉장히 내로우 다운하게 만들었고, 왜냐하면 연령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GIAS는 꽤 높은 연령, 약 70대 또는 최소한 60대 이상의 연령 대비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50명 이상의 케이스, 캔서 서바이버와 그렇지 않은 사람 50명, 그러니까 100명 기준으로 해서 GIAS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GIAS를 했을 때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빼는 과정들을 좀 갖고요. 또 GIAS 데이터가 사실은 그 플링크라고 하는 소프트 프로그램을 썼는데 거기에
GRC2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변환을 거쳐서 그다음에 GRC를 이제 퍼포먼스를 했고요. 보통 플링크 플랫폼을 통해서는 맨하탄 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번부터 23번 염색체 전체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 기준으로 몇 개의 스팟이 나오는지, 몇 개의 SNP들이 여기서는 이제 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여기서는 이제 대장암 환자와 그렇지 않은 정상군의 GRC를 비교했는데 약 10개 정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는 통계적 의미를 가지는 그런 스팟을 만들었죠. 만약에 100만 명 코호트가 만들어지면은요,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질병에 걸릴 것이고 언젠가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명확해지는 그 시점에서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GRC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상업적으로 또는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질병 예측 모형을 폴리제네틱 리스크 스코어, PRS라고 합니다. 즉, 앞서 말한 GRS 연구에서 특정 질환의 핫스팟을 10개 또는 5개 또는 20개 정도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숫자 정도로 반복해서 얻으면은 그러한 핫스팟을 가지고 스닙을 가지고 질병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식이 P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었던 EDGC가 가지고 있었던 PRS 스코어링을 통해서 스트로크, 뇌졸중 또는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마다 각 게놈 데이터를 가지고 또 앞서 밝혀져 있는 GRS 데이터의 알고리즘을 분석하여서 나름대로 만든 PRS 스코어로 질병 예측 모형을 만든 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별히 게놈 데이터, 점라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부분이 바로 약물 유전체, 어떤 나한테 맞춤 약물, 또 특별히 어떤 특정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HLA 타이핑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스퀀싱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전장 유전체 GRS 홀 지놈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 가장 유망하고 또 클리니컬리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나한테 맞춤 약을 고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조직적합성 항원이라고 하는 HLA는 임뮤이죠. 면역에 대한 유전 그런 단백질인데 여기에 사람마다 다른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서 약물의 반응, 특별히 그 중에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약제 중에서 이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간질약이 있고요. 또 에이베아카비어라고 하는 그런 항바이러스 제제가 있고요. 또 알로프리노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통풍약들이 있어요. 흔히 쓰는 약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약들을 쓰신 분들이 대부분은 괜찮은데 그중에 꽤 많은 빈도로 중증 피부 유해 반응, 좀 많이 어렵죠. 한마디로 약 먹고 약진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스티브 존스 신드롬처럼 어떻게 보면 바이탈까지 흔들릴 정도로 약 하나가 피부 질환을 넘어서 괴사가 되기도 하고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경험하는 그런 사례를 중증 피부 유해 반응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가설로는 그 사람의 유전자형, 어떤 특성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물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코호트들이 있긴 한데 아직 이 HLA 즉 조직적합성 항원이라고 하는 이 단백 물질의 개인 특성 유전형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밝혀져 있거나 또는 그것을 코호트로 갖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약 400명 정도의 코호트였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김주환 교수님 팀에서 7개의 주요 HLA 유형이 있어요. HLA-A, B, C, D에서도 DMA, DMB, DOA, DOB라고 하는 총 7개의 이런 변이들을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 400명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한번 봤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코호트들이 다 사실은 유명한 그런 HLA 타이핑에 대해서는 있는데 HLA-A 에스테리 31-01, B 에스테리 15-02, B 57 에스테리 01, B 에스테리 58-01 이런 HLA
타이핑은 각각 약물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아까 요 HLA-B5801은 알로프리놀이라고 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 데이터, 우리 헬스케어 쇼케이스 데이터를 봤더니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서 좀 더 눈에 띄는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HLA-B58.01 우리가 흔히 쓰는 통풍약 알로프리놀은 극동지방, 이 인도를 포함하여서 특별히 중국과 한국의 데이터들에서 빈도수가 약 100명 중에 7.5명, 0.075g라고 하는 꽤 높은 빈도로 이 약물에 대한 중증 피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예측이 돼요. 아메리칸에 대해서는 100명 중에 1명 정도에 비해서 유러피아는 더 적어요. 이 극동아시아. 그러면 알로프리놀 같은 약을 제약회사에서 다국적 제약에서 팔 때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 약을 회피하는 방법을 권고하겠죠. 왜냐하면 약물 부작용은 특히 중증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신약 개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의 유전체 데이터를 알면은 특정 약을 회피하거나 또는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자유전체 분석을 가지고 여러 유형을 분석한 것이 이번 과제의 중요한 사례, 중요한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는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동안 많은 가이드라인들이 있고, 그 중에서 CP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약물 유전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 중에서 진통제, 엔세이드 또는요, 어떤 특정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수면 마취할 수 있는 그런 약들 또는 정신과 약들 굉장히 약들 부작용이 많죠. 또 알로프리노 아까 통풍도 나왔고요. 특별히 스타틴이 뭐죠? 고지혈증 약 부작용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약들 또는 프로토펌프 이니비터 우리가 흔히 처방받는 역류성 식도염 약 그리고 클로피도계 같은 약들 이것은 뭐냐면 심근경색 한번 오면 다시 막히지 말라고 피를 맑게 하는 약인데 문제는 여기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피를 맑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와파린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그것이 오히려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와파린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CYP2C9 또는 VKO-RC1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약 봉투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들 이런 유전형을 가진 사람들은 약을 피하거나 또는 줄이거나 꼭 필요한 약은 줄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대사되는 약들로 드시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방식이지만 그래도 스픽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이 과제의 400명 대상으로 이 스픽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유전형 타입들을 조사했겠고요.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앞서 말한 19개의 스픽 가이드라인 대표적인 유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포를 보여주는 것도 이 과제에서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전자유전체 시퀀싱 데이터 활용한 유전체 기반의 약물 처방 임상 지침. 예를 들면 스타틴 같은 경우 제 외래에서도 고지혈증 약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심바스타틴 조커라고 하는 약을 스트롱 이 prescribe an alternative statin depend 이 사람한테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예측하기 때문에 심바스타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심바스타틴이 가장 스트롱 레커멘데이션이 되고 나머지 아트로바스타틴, 리피토나 로바스타틴, 크레스토 같은 약들에서는 그 다음 우선순위. 참고로 이 고지혈증 약물, 특별히 스타틴 계통의 약물 중에서는 이 심바스타틴이 가장 좀 순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역시 개인의 유전자, 특별히 여기서는 SLO, CO1B1이라는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분석은 이제 게놈에 의해서 드디어 RNA 스퀀싱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마 이 유전체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이 임상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나오는 메틸레이션이나 지금 하는 RNA 분석은 조직 특이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암에 걸렸을 때 RNA 분석을 하고요. 메틸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수은 유전체도. 즉 혈액에서 백혈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조직마다 다른
이런 암이라든지 특히 이제 점라인 태어날 때부터보다는 소마틱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유전자 발현을 보이기 때문에 점라인 즉 백혈 가지고 하는 RNA 스쿼싱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암 생존자들도 이미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쇼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인 대상으로 RNA 스퀀싱, 그러니까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게 백혈구니까 백혈구를 가지고 스퀀싱을 했다는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 스퀀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암 생존자죠. 위암, 대장암 생존자와 암을 걸리지 않았던 정상인, 위암, 대장암 생존자여도 현재는 건강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혈액을 분석한 거예요. 혈액에서 무엇을 RNA 스컨싱, 다른 말로 하면 트랜스크립토미를 분석을 했더니 우리가 보통 분석하는 방식은 흰맵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주죠. 그래서 위암, 대장암 그리고 대장암, 정상 이 세 그룹을 가지고 특별히 어떤 마커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히트맵이라는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이제 PCA 데이터,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방식으로 쉽게 비주얼화 시켜주는데, 즉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고요. 빨간색은 대장암, 파란색은 위암이죠. 그래서 언뜻 이 분석을 잘 몰라도 또는 건강한 사람과 위대장암의 어떤 이 hit맵, 빨갛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고 까맣게 보이는 요 어떤 분포가 좀 다른 걸 볼 수 있고, 이것을 이제 또 도표로 보여주는 게 PCA 분석인데, 즉 대장암 위암과 건강한 사람의 RNA 스퀀싱, 트랜스크립tom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건강한데 RNA 스퀀싱이 좀 다르다. 이 뜻은 특히 백혈구에서 과연 건강할 것인가? 캔서 서바이버들이 정말 괜찮은가? 백혈구에서 의미하는 이런 유전자의 발현이 아직까지도 일반인과 암 생존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일반인이 당장 암 걸리는 확률보다 암 생존자가 다시 암에 걸리는 확률을 의미하고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전히 암 생존자들은 조직에서 암을 제거했고 어떤 영상의학적으로 암이 없다 뿐이지, 혈액 내에서 가장 흔한 백혈구 내에서 이런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 유전자 기능을 의미하는 것들, 이런 히트맵이 차이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캔서 서바이벌을 바라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트워크 분석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RNA 스퀀싱을 하면은 이렇게 GO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뮨 시스템 프로세스라든지, 물론 대부분은 DNA 합성과 이런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패스웨이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뮨 시스템 프로세스가 이렇게 또 흰맵이 많이 나와요. 네트워크 분석에서. 그래서 우리가 암 생존자들이 과연 면역이 적절한 한 것인가? 요즘 암 치료를 면역 치료를 많이 하는데, 캔서 서바이버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이 많이 될수록 암 생존자들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예방적으로 또는 누트리션이나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줄 수가 있겠어요. 이 데이터는요, 암 환자 대 생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고지혈증 환자 어떤 클리어 컷을 따라서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떤 스팟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네트워크 분석을 했더니 여러 패스웨이, 여기도 임뮨도 있고요. 또 항산화 개념도 있고요. 등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좀 더, 여기는 400명밖에 안 되고 또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몇십 명 차이밖에 안 날 수 있는데, 100만 명 코트에서 만약에 RNA 스퀀싱을 했다. 특정 피노타입, 특정 임상 증상, 예를 들면 고지혈증 또는 지방간 또는 비만, 이런 것들이 이 RNA 스퀀싱을 통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핵심 기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신약 개발에 굉장한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믹스 기반, 특별히 RNA 스퀀싱 기반의 신약의 후보 물질, 캔디데이트 서브스테이트를 발견한다는 그런 기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완벽한 일반인들은 없죠. 누구는 비만이고 누구는 고지혈증이고 어떤 개인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코호트를 충분히 구축을 한다 그러면은 백혈구에서 RNA 스퀀싱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백혈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면역의 총체고요. 또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조직에서 RNA 시퀀싱만 정답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인 대상으로는 혈액에서 RNA 시퀀싱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틸레이션, 우리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 부분 잠깐 볼게요. 다섯 번째는 메틸레이션 시퀀싱 데이터를 통해서 후성 유전체 패턴 분석이라고 해요. 비스마르크 그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하고 또 DMR이라고 해서 어, DNA 메틸레이션 리전을 이제 우리가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DMR과 케이스 컨트롤을 비교해 가지고 크게 DMR은 이제 DNA 메틸레이션 리전은요. 각 유전자의 앞쪽 CG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프로모터 부분이든지 또는 전장에 분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2만 개, 2,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으면 훨씬 더 DMR은 더 범위가 많이 있죠. 한 7만 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기능적으로 RNA 스퀀싱처럼 하이퍼메틸레이션과 하이포메틸레이션을 구별해요. 즉 여기서도요, 약 7만 개 정도, 7만 1000개 정도의 DMR, 그 DNA 메틸레이션 사이트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한 유전자당 평균 두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퍼메틸레이션 구간 76개, 하이포메틸레이션 구간 105개를 얼마 안 되죠. 전체 7만 개 중에. 하지만 이 76개, 105개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분석을 했더니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셀룰라 컴포넌트, 몰레큘러 펑션 등등에 따라서 이 DNA 메틸레이션의 분포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말한 것은 암 환자와 일반인의 또 역시 암 생존자와 일반인의 백혈구에서의 DNA 메틸레이션이에요. 역시 RNA 스콩신처럼 메틸레이션 분석은 전통적으로 특정 조직, 암 조직에서 분석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여전히 백혈구에서 건강한 사람 또는 암 환자였지만 지금은 건강한 사람, 암 생존자에서의 분석에서 바로 메틸레이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앞서 RNA 스컨싱과 같이 암 생존자들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어떤 조직에서 암만 제거됐을 뿐이지 여전한 그 암을 일으켰던 삶의 원리가 그대로였으면은 메틸레이션 스컨싱, RNA 스컨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서 좀 더 세부한 분석을 하면은 메틸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마치 RNA 스컨싱을 통해서 어떤 기전이 핵심이고 어떤 기전 때문에 다시 암이 재발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권고들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겠지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게 여섯 번째네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대변에서 우리가 유전체를 분석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굉장히 이 400면 전체를 다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특별히 이제 16S RNA 방식으로 했는데, 즉, 계통별로 더 넘어서 균주 레벨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다이버시티를 통해서 이 알파 다이버시티라는 것이 다이버시티가 클수록 장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는 대변을 통해서 얻은 겉 마이크로바이옴과 또 구강에서 얻은 오랄 마이크로바이옴이 동시에 이 데이터에 수집이 됐는데 브레스트 캔서, 콜론 캔서, 스토막 캔서, 즉 유방암, 대장암, 위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만성 질환자들을 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했더니 보시면은요, 콜론 캔서와 스토막 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GI, 소화기 암이죠. 대장암과 위암의 알파 다이버시티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하지만 유방암 환자에서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장내 미생물은 위암이나 대장암을 일으키는 것의 그 핵심적인 그런 기전인데 유방암은 다른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장 쪽의 미생물은 그런. 근데 또 한 가지 콜론 캔서는 이 오랄 캐비티,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구강 쪽에서 마이크로바이옴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놀라운 발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탁소노미 프로파일링 또 LEFS이라고 하는 선형 판별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당내 미생물 유전체를 계통별로 즉 박테로이데스 또는 비피도 박테리움 또는 이콜라이 계통의 또는 클로스티리움 등등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계통별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들, 만성질환자들 특별히 요 색깔은 콜론 캔서 그리고 게스트릭 캔서 그리고 파란색은 콜론 캔서에 따라서
콜론 캔서를 주되게 작용하는 균주 계통이 흔히 말하는 이콜라이라고 하는 에스케리아 시겔라 이게 제일 많죠. 대장암 쪽에는요. 그런 식으로 핵심적인 계통이 무엇인지를 판별 분석하는 그래서 어떤 미생물들이 주도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 이제 그 중에서 장 마이크로바이옴만 다시 떼서 대장암과 위암과 건강한 사람들의 어떤 또 유방암까지 포함해서 봤더니 대장암과 위암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다이버시티 개념처럼 균주 분석의 분포에서도 건강한 사람과 유방암과 만성 고지혈증은 대개는 뭉쳐 있는 반면에 대장암과 위암의 균주들이 좀 튀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대장암 생존자 그룹에서는 콜린세라라고 하는 균이 집중 검출되는데 이거는 많은 논문에서 대장암을 일으키는 장내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대장암 환자가 아니죠. 대장암 환자였던 캔서 서바이버들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균주가 주되게 분포한다는 얘기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 대장암에 재발될 수 있는 하이 리스크다. 여전히 수술로 해서 암은 제거됐지만 장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쇼체인 패티 애시드 같은 경우 우리가 유익한 대사물들, 장내미생물들을 먹이 삼아서 먹이 삼는 이런 대사물들이 그 생산하는 유익균들이 암생존자 그룹에서 적고 일반인 그룹에서는 많다.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가 그것들이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사체 분석, 이 중에서 미생물 관련된 대사체, 앞서 말씀드렸던 부틸레이트 같은 쇼체인페리 애시드 같은 대사체를 같이 봤어요. 이것도 대변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부틸레이트 같은 흔히 말하는 유익한 그런 대사물들이 어디가 떨어졌나 볼까요? CC가 콜론 캔서죠. 콜론 캔서, 콜론 캔서, 콜론 캔서에서 그렇지 않은 다른 암에 비해서 즉 그러한 쇼체인 패티 애시드 같은 대사체들이 콜론 캔서의 서바이버들에서 여전히 수치가 낮다, 즉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대장암 생존자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의 유의한 미생물 대사체 데이터. 이 대사체끼리 또 균주끼리 이렇게 분포를 봤는데, 만성질환자 일반인 그룹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대장암 환자를 비롯한 암 환자들이 이런 네트워크가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트워크가 복잡할수록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컴플렉시티가 높고 생태계가 복잡할수록 건강하다 할 수 있는데 어, 게스트릭 캔서, 스토막 가장 안 좋은 게 콜론 캔서, 대장암이죠. 그래서 장내미생물이 분포하는 이 소장, 대장이 굉장히 암 환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고 무엇보다 어떤 음식을 먹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풍성하게 만들 것인가가 캔서 서바이버들, 암 생존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에서는 이게 빅데이터 쇼케이스잖아요. 데이터를 돌려주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두 명을 선정해서 간부 삼성병원에서 제가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개인들에게 데이터를 돌려줘 봤어요. 클린바 데이터에서 당신들은 다행히 암 유전자 변이가 없습니다. 희귀암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라젠스 제공했던 유전체 서비스, 그중에서 질병 예측 서비스라든지 또 DTC라고 하는 개인 특성을 보여주는 알코올 분해, 뭐 비만 유전자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약물 유전체 CP 가이드라인에서 액셔너블 약물 유전체 포함해서 우리 김주환 교수님 팀에서 만들었던 237개의 추가적인 약물 리포트까지 제공해 드렸고요. 또 16S RNA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서비스를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권고 사항은 어떤 특정 질환 리스크가 있을 때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식단에 대한 부분들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떤 사람한테는 다행히 두 명 모두 희귀 유전자 변이는 없다. 클린바 데이터에서는 괜찮고요. 커먼 디스오더 예를 들면은 치매를 포함한 또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개인의 리스크 스코어, PRS, 폴리제네틱 리스크 스코어를 기반으로 질병 예측 서비스를 이거는 반드시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환경 요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예방하시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스피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237개의 약물 유전체 그러니까 이분들은 젊은 분들이어서 약을 많이 먹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먹게 될 약들 예를 들면은
클로피도게를 먹지 마시고 항열스판제제를 먹지 마시고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은 어, 티클리드 같은 다른 종류의 항혈소판제제가 괜찮다라는 것들을 대안을 줄 수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심바스타트는 안 되고 피타바스타틴 같은 좀 더 안전한 약들을 쓸 수 있겠다라고 권고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특정 약물을 복용할 때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DTC라고 해서 당신의 비만 유전자는 또는 탈모 유전자는 또는 알코올 분해 유전자는 이것들이 최근에 70개 정도까지 국내에서는 허용이 됐는데 에비던스가 많은 것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개인의 삶의 어떤 특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대처할 수도 있겠지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미생물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이런 비주얼로 만든 테라젠 리포트를 통하여서 당신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분포라든지 알파 다이버시티를 기반으로 해서 장내미생물 점수 스코어링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두 명밖에 안 되죠. 하지만 한번 설문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더니 데이터 문해력, 이것에 대해서 얼만큼 잘 이해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가족력을 바탕으로 결과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약물 유전체나 영양 유전체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그 다음 후속 권고에 대해서는 매우 따르겠다 또는 비교적 따르겠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개인에게 데이터 돌려주는 어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교육용, 실습용 데이터셋에 홀게놈, 메틸레이션, 마이크로바이옴, 또 HLA 타이핑, 약물 유전체 같은 경우 어떤 분석 툴을 사용하였고 또 어떤 비교 모집군이 필요하고 어떤 질병 대상으로 한다는 것들을 정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홀게놈, 메틸레이션 시퀀싱, RNA 시퀀싱, 또 이 데이터 중에는 액체 생검도 리퀴드 바이옵시도 포함되어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연구를 이제 처음 설계하는 그런 국가가지 공무원들이나 또는 연구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유전체 필수겠죠. 그리고 라이플로크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대사체, EMR 등등이 필수라고 보고 희귀질환자에는 유전체 데이터가 가장 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만성질환자, 암질환자, 뇌질환자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더 중요한지 메틸레이션이 중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표준 데이터를 참고하여서 우리가 불필요한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필수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여전히 갑론을박중입니다. 한 번도 이런 데이터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연구자들 또는 공무원들이 어떤 데이터까지 모을 것인가, 데이터를 모으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늘 주장하는 것처럼 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높아야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약이나 또는 임상적으로 환자들의 질병 경감을 줄일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 데이터를 잘 구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해외에서 했던 방식이고 또 우리나라 데이터가 특별히 동아시아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귀하기 때문에 오픈 플랫폼으로 해야지 국가가 그 다음 어떤 가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개인에게 데이터를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동의서 체계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헬스케어 플랫폼 빅데이터 활용하여서 다양한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 산업적 활용 동의서를 획득해야 되고요. 데이터의 산업적 사용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 비용을 내더라도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UK 바이오니까 그런 케이스죠. 국가 예산만 쓸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많은 그런 이 여러 그런 제약회사나 어떤 연구자들이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특별히 전 세계 연구자들이 동아시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 100만 명이나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상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마이데이터가 가장 훌륭한 보상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래서 튜토리얼 기능, 즉, 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쉬운 언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돌려받아서 특별히 개인 생활이나 임상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가바이오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병원에서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미래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검진에 이용하는데 저희는 홀게놈 데이터도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홀게놈 하게 되면은 질병 예측 서비스, 현재 암 유전자가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이 치매 유전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물이 나한테 회피할 것이고 반드시 필수인지 등등을 또는 영양이 어떤 음식과 어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현재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형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플랫폼을 통하여서 반복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도 저희 병원은 자유롭게 분석을 해서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에 기반하여서 장 건강은 더 나아가서 다른 질환 관련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맞춤 유산균과 어떤 관리하는 것인지를 서비스를 하고 있죠. 특별히 미래에는 앞서 말한 데이터처럼 암 생존자, 그중에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또는 필요하면 RNS 컨싱 같은 또는 메틸레이션 같은 데이터를 통하여서 현재 내가 암 생존자가 건강한지 또는 어떤 재발 위험이 높은지,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이런 미래의 이야기에서는 미래형 검진이 저는 필요하다. 토탈오믹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번 과제가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액체 생검 기반으로 암 환자에서 조직 대신에 동반 진단 목적으로 또 이미 제거된 암 조직 대신에 혈액에서 추적하고 모니터하는 목적으로 또 다시 암이 재발됐을 때 어떤 항암제를 다시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목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암이 조직화돼서 어떤 메스, 종양화 되기 직전에 어떤 돌연변이 기준으로 어떤 메틸레이션이나 또는 돌연변이 기준으로 액체 생검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암 스크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암 환자, 암 생존자, 건강한 사람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토탈 오미스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오늘 보여줬고요. 앞으로 연구 방향과 특별히 임상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